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랑 할아버지들의 오디세이, 이거 본관하고 성에 대해서 2019년 12월 이때 짤막하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귀화를 했고, 그리고 본관이란 뭐고 성은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오디세이 형식으로 얘기를 막 풀어가면서 그때 채 다 설명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한국사에, 우리 땐 한국사가 비중이 좀 꽤 있었거든요. 많이 높았지. 누구나, 우리는 국사라고 배웠어요. 국사. 누구나 국정교과서 국사, 그 다음 물리학, 문과이과 가리지 않고 그걸 다 배웠어요. 저는 이과였지만은 국사를 이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갔다라고 한 것은 몇 년 전까지 알고 있고, 자격시제 비슷하게 됐죠. 한국사랑 관련된 그런 시험도 많이 있고. 근데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사의 일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관과 성에 따라서. 족보 있으세요, 집에? 족보? 족보의 대부분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양반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가짜예요. 그것도 역사랑 관련이 있죠. 이제 향반에서 잔반이 되면서 족보를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책만 가져오는 거고 명분만 얻는 거고, 종친회에서 맨날 연락 오고 선산 문제로 연락 오고 이런 데가 진짜 양반이에요. 극소수예요. 저처럼. 그때 양반이 뭐 지금 신분제 사회 폐지된 지가 백 몇십 년이 되는데 뭐, 하지만 신신문제로 나가지. 저는 신신문제의 그 위쪽에 해당이 안 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양반 출신입니다. 족보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에서 제가 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족보는 분명히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지점부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저하고 같은 그 본관 성이신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많 굉장히 적은데 어 굉장히 자부심들이 강하세요. 저도 한때 그랬고, 근데 지금은 뭐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어느 일정 시점부터 늘 잡아요. 그러니까 즉 신라, 신라에서부터, 신라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그 이전 거를 자꾸 빼려고 해. 빼야 되거든. 빼야 되거든. 신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신라 처음에는 그 무관이셨고요. 무관이지만은 뭐 굉장한 무관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삼국지 속으로 좀 이따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장비가 나올 것이고, 마초가 나올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서역에서부터 중국을 휩쓸던 무장이 왜 신라에 오셨을까? 아마 신라에 예쁜 할머니가 있으셨을 거라고. 아주 그 마초 같은 그 장군이 어, 서역과 중국을 막 그 휘두르면서 이렇게 종횡무진으로 하다가 신라의 아주 예쁜 여인에게 반해서
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신라에 귀화할 아무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예쁜 할머니, 우리 그 할머니가 되겠죠. 신라의 예쁜 여성은 이게 반했을 거다. 그래서 그냥 눌러 살았을 거다. 그러나 진골, 성골이 못 되기 때문에 육두품이잖아요. 그래봐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장군이고 하니까는 이렇게 뭐 통일신라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또 구주 소경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요충지가 있죠. 그 요충지 중에서 대동강 가장 국경 근처에 그 이제 방어를 맡으셨는데 그게 바로 본관이에요. 본관과 성 중에서 본관이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좌우 뭐 이거 제대로 되니까 여기가 경주야. 요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요충지들, 그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나 교통이나 특히 국방. 고대에는 국방이 아주 뭐 그거니까. 근데 마초 같은 젊은이가 온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제일 끝에 대동강 근처에 세운 거야. 싸움 잘하니까. 와가지고 어쨌든 신라 여인이랑 결혼을 했으니까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그 정계 요직은 육두품은 못 받고 다 성골 증골이 다 장악한 거예요. 장관이라든지 이런 건. 나머지의 이제 육두품들이 그러니까는 원효 대사도 그렇고 최치원도 그렇고 최치원 선생도 그렇고 다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경륜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무관으로서 무장으로서는 이 변방에서 그 할 수 있지. 할 수 있고 본인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마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과 함께 정착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본관이에요. 그 지역이. 대동강 근처 지역이 본관이에요. 근데 우리 그 이제 족보 애들 제가 어릴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7살까지 살았는데 맨날 외우는 거야. 나나나 나나나 씨 나나나 파 나나나 자손 나나나 손 이렇게. 근데 고려시대가 됐어요. 고려시대. 이 신라시대의 그 육두품들이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니 내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최천 선생 같은 경우에 토황소경문 이런 걸 쓰고 중국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중국 가서 관리하고 중국 귀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반대로 중국에서 이쪽으로 귀화를 했고 사실 중국분도 아니고 사실 서역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귀화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지방관이라고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선조 할아버지는 중국의 중랑장이었어요. 장비가 중랑장이었잖아요. 삼국지에. 근데 삼국지는 위초고에서 가장 조그만 나라의 중랑장이지만 그 전체 그런 중랑장을 했는데 그걸 버리고 일로 온 거야. 일로 와서 변방의 무장이 된 거지. 그건 의미나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 문명권에서 이제 신라라고 하면은 시골 중에 시골이지 진짜. 진짜 노답촌스럽고 막 그런 시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뭐 신라 쪽 그 할아버지니까는 신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근데 귀화를 하고 나서 육두품들에 이제 저희가 많이 있는 거야.
호족 세력화되면서 중앙에 그게 이제 약해지면서 호족 세력화 그리고 여기도 막 성골 증골 막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 막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이거를 호족 연합 정권으로 새로 이제 왕조를 개창한 게 바로 왕건이죠. 왕건. 그 왕건이 바로 본관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본관제. 본관제 플러스 성씨하사. 성씨는 이제 뭐 애매하면 그냥 왕씨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기존에 그 성씨가 있는 그건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관 그 지역 우리 할아버지를 다 그냥 나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제 대동강의 그 장군이야. 그러니까는 그 동네 이름이 내 본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땡땡 그 다음 성이 있잖아. 성 땡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할아버지한테 배울 때는 뭐 이렇게 낮춰서 수술할 때는 가라고 부르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씨 무슨 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려 시기가 되면서 삼국시대 끝판에 육두품들의 그 막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고 그 진골성골이 능력이 많이 이제 부족해서 계속 나라는 망해가는데 육두품들 진짜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중국 가서 관료되는 게 꿈이라니까 다. 중국 가서 그 황산벌에도 나오죠. 황산벌에도 어 이제 무열왕이 처음에 이제 김춘추가 이제 그거 가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중에서 내는 나 사투리 지금 어색할 텐데 뭐 거기서 뭐 천자 옆에서 뭐 관직할 기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불교의 열풍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학자들뿐 아니라 불교 배우로도 엄청 가지 엄청 간단 말이야.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희망이. 그러다가 중앙이 약화되고 정치 경제가 더 엉망이 되면서 호족들이 실제로 실권을 장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족 중에서 왕건이라고 하는 이제 개경 지방의 그 호족이 뭐 역사는 승자의 그 기록이니까 원래 이제 궁예가 굉장한 활약을 했었죠. 궁예가 견훤도 이제 뭐 이렇게 활약을 하고 했었지만은 왕건의 궁예는 굉장히 나쁘게 그려지죠. 근데 견훤이 저 왕건이 하면서 전에 말했듯이 엄청난 부인을 두고 다 정략적으로 호족 연합 정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종 때 쾅 한 거예요. 광종 때 최재성 때 한 거예요. 제가 그 왕건까지는 그래도 좀 봤는데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그 최재성 나오는 광종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거기 기록에 보면은 광종이라든지 아니면 중종이라든지 반전 이 그 역사 기록에 우리나라가 기록의 나라잖아요. 수그리고 있다가 딱 필요할 때 광종이 딱 나와서 이제 왕권 강화를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다 호족들인데 어떻게 할까? 바로 그 본관의 성씨, 본관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을 다 중앙에서 관리를 다 파견할 수가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파견하는
주현은 정말 요충지만, 아까 말했던 몇 가지 그런 요충지,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요충지. 그다음 다 속현이야, 속현. 이제 조선의 차이는 속현이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속현뿐 아니라 뭐도 있냐면은 향소, 부곡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를테면 반란이 일어난 지역이라든지 아니 뭐 특수한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나뉘긴 하지만은 그런 곳이 이제 주현이나 속현까지는 다 법률 적용도 다르잖아요. 신분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주현 속현은 별로 차이가 없어. 왜냐면은 호족이 강성하니까. 그러나 이제 부곡형 여기는 법률 적용도 이제 험해. 근데 거기에서 뭔가 누가 전공을 세우거나 뭐 이런 하면은 올라오는 거야. 주현이 돼버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주현에서 반역이 나오면은 강등되기도 하고 부곡으로. 제가 부곡이라고 하는 건 향소부곡을 지금 다 포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는 본관과 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렇게 좀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역사 부분을 좀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그렇게 다 있고 정략 결혼도 다 했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주현이 속현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주현 한 점이 있고 속현이 더 많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향소 부곡은 말할 것도 없이 속현에도 다 이미 어떤 본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에 무장으로서 뭔가 있고 하면은 그쪽이 호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중앙에서 바로는 못 오고 옆에 어딘가에 요충지에 딱 왔어. 뭐 잠깐만 큰 도시가 뭐가 있을까? 뭐 고려는 개성의 수도인데 잠깐만 그 위쪽으로 하여튼 좀 큰 도시에 주현이 하나가 들어섰어. 근데 이 속현의 입장에서는 주현의 중앙관이 가짜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또 짱구를 굴리는 거지. 그 짱구를 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략결혼이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사심관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있고 그다음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중앙으로 끌려가는 거야. 뭐 기인제도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기인제도에서 이제 사심과제도로 그 사심관제도란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 뭐 끌려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서 뭐 공부도 시키고 뭐 하여튼 뭘 하는 거야. 하긴 하는 건데 요 중앙에 있는 사람이 자신 본관 대동관 근처에 있는 자신이랑 그 어떤 혈연 관계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사심관으로 지정을 해줘요. 이 호족 세력이 이제 향리 세력이 되고 속현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왜 지정을 해주냐? 이 중앙에서 온 지방관은 정식 행정 그거고, 그러나 실권은 사실은 속현에 있는 그 세력들, 원래 호족이었던 향리 세력이 다, 향리가 조선시대 향리랑 달라요. 조선시대 향리는 그야말로 이제 진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밑을 이루는 계층이 되는 것인데 이때 향리가 중앙으로 막 진출해가지고 막 정계 요직 차지하고 뭐 아무 꺼리낌이 없는 그런 거란 말이죠. 부국 같은 데만 이런 데는 다 시험도 못 보고 관리도 못 되고 결혼도 만약에 다른 부국 이외랑 하면은 자식은 다 부국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라고 이 사심관을 통해서 조절 좀 해봐라. 조절이 안 된다. 중앙관이랑 향리랑
조절이 안 된다. 왜냐면 중앙관은 명목상 중앙에서 보냈지만은 향리가 실권을 다하고 실제로는 재판권까지도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제대로 된 그 중앙관들이 파견이 되고 속형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2000년 전에 군현제를 했잖아요. 그런 게 그때서야 이제 가능. 물론 중국도 그 잠깐 그렇게 한 다음에 다 호족 사회, 그다음 문벌귀족 사회 그렇게 가긴 갔어요. 그리고 송나라 때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조선에서 야 이제 그게 되면서 그때 그 흔적으로 남은 게 바로 족보인 거예요. 족보에 그래서 늘 본관하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르신들은 늘 신라 때부터 늘 잡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왜냐면 그 이전에 중국이나 서역 지방 그 원료라는 게 분명히 족보 책에 나와 있었거든. 제가 나중에 조금 어렸을 때 무조건 외웠지, 할아버지한테. 근데 좀 크고 나서 이 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역,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동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요 러시아 쪽부터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가는 데는 인종들이 섞여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단일민족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지네. 재미있는 얘기나 합시다 그냥. 하지만 전 세계 예를 들면 인도에도 모든 종류의 인종이 다 섞여 있어요. 우리 같은 인종도 북쪽에 네팔 근처에 있고 피부 색깔이 전체가 다 있어. 그리고 중남미,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남미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나마 이제 유럽 같은 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분은 백인들이 많아요. 중앙 부분. 나 이 바깥쪽으로는 다 섞여 있고. 유럽 같은 데가 이제 좀 그 북유럽 쪽이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은 남쪽으로는 다 이민 와가지고 인종들이 많이 섞여 있고 여기가 유럽인지 이슬람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문제는 2000년 이후에 더 심해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쪽 저쪽 계통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슬람 계통도 회회아비도 왔었고 아라비아 상인들 그리고 서역 지방에서도 마추 제가 그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우리나라 단일 민족 맨날 그렇게 배우는데 그게 뭐 애국심 고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예 성씨 중에서 딱 중국에서 온 성씨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신라 쪽 그 선을 타고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거를 늘 그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불편해 하시더라고. 제가 조금 크고 나서. 근데 나는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마초였네? 그 생각을 이제 늘 하는 거죠. 삼국지에서 마초 되게 멋있잖아요. 조온을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 있고 제갈량 좋아하는 친구 있고 관우 좋아하는 친구 있고 하는데 저는 마초. 왜냐면 마초가 삼국지 그런 정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 마초에 대한 그러니까 마초가 딱 그거지. 혼혈은 혼혈인데 굉장히 동양적이어서 우리한테
볼 때는 아주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어 붉은 입술, 이렇게 새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에 잘록한 어리, 뭐 그 외의 표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근데 나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약간 그 체형 같은 것이 진짜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서량지방 마초가 이제 마등 마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마초를 잘생겼다고, 마초가 그 역사에서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나온 게 강남 쪽에 그 누구지? 강남에 그 잘생긴 그 유명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량에 서역점에 마초가 있는데, 마등이 아마 지금으로 보면은 더 막 간지나는 약간 서구적인 스타일이었을 텐데, 그거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 이거야, 동양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거기 가다 혼혈지대니까는 이제 동양적으로 혼혈이 점점 되는 거지. 마초는 딱 적절하게 동양적으로 하면서도 뭔가 어 전형적인, 이를테면 전형적인 한국인의 그 이목구비나 전형적인 한국인의 체형이 아닌 전형적인 그 동양, 그때 그 동양의, 그래서 조금 뭔가 다르게 보이고 또 괜찮네, 멋지네, 이렇게 나오면 그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라, 물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신라로 와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족보상 그 맥을 잇고 있죠, 저는. 그러나 그 족보 나오기 이전의 기록이 족보에 나와 있어요. 위쪽에 몇 줄이 나와 있는데 그 몇 줄을 찾아 헤맨 거지. 서량 사람이었다. 원래는 무장은 아니에요. 서량의 왕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서량의 왕이면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어. 고대의 고구려 고구려의 왕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어.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황하근처나 이 양자강 쪽은 몰라도 북쪽이나 북방에서 온 그 수나라 당나라가 다 북방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광조라든지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북방계 그 왕이 된 사람들이 다 무, 무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연 이런 사람들이. 근데 서량의 왕이면은 그쪽은 요충지고 이 계속 위협이 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놈이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는 마초 같은 마등 마초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중국의 국경이 넓어지면서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삼국지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서 중랑장을, 삼국지보다 두어 세기 앞쪽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족보에 앞쪽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추적해 들어가면서 막 역사책들 중국사랑 막 이런 걸 뒤졌지. 그랬더니만은 고 지방이더라고. 굉장히 그 말들, 큰 말들, 적토마 이런 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보다 이제 위쪽으로 가면은 몽골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역 지방이라고 해서 인종적으로 좀 혼혈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마초가 이쪽으로 와서 야, 싸움을 잘하네, 중랑장 해라 해서 중랑장을 하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서 이제 신라의 그 예쁜 그 할머니한테, 이제 예쁜 여인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어. 근데 그때 육두품이기 때문에 중앙에 요직에 못 나가. 그래서 그 국경 지역의 장군을 했고, 그게 바로 본관이란 말이에요. 각각 있었던 자리가 본관이고, 그리고 그 본관에다가
성까지를 붙여서 봉간제가 나온 거야. 그게 바로 족보책이야. 물론 거기에 있다가 왜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를 중시하냐면은 신라 이후에를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거기에 딱 맞잖아요. 게다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무관이 없어져. 다 문관만 돼. 문관이고 정계도 권력의 핵심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물론 있긴 하지만 영의정이라든지 좌의정 뭐 이런 그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나 지금 이름이 그 관직 명이 잘 대제학 그러니까는 학자 위주 그리고 정계에 나가면은 청백리 그걸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자랑스럽게 늘 얘기를 해주고 왜냐면은 우리 성씨가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성씨인지 다 아시죠? 저하고 아마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실 텐데 청백리가 전체 중에서 2등인가 그런데 성씨의 비율로 볼 때는 압도적이야. 굉장히 청렴결백하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무관이 아닌 문관으로서 그리고 비판적 지성으로서 요거를 되게 할아버지들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종친회 같은 데 나가면은 이제 하나하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청백리가 너무나 많고 해서 비율적으로는 압도적이거든요. 그 적은 성씨인데 압도적으로 청백리를 2위야. 1위는 당연히 전주이시고 그다음 2위가 땡땡 본관의 우리 땡씨거든요. 근데 전국에 인원이 별로 없어요. 인원이 별로 없어. 근데 그런 정계로 나갔을 때는 청백리로 그리고 아닐 때는 학자로 이렇게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문관적인 것, 청백리, 선비. 그러나 실제로는 마초의 피가 끓고 있어.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머리도 짧고 면도를 잘 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길고 그냥 면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전형적인 동양적인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아빠나 할아버지도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면도를 하면은 그냥 뭐 말끔한 그런 저기지만은 면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그럴 때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약간의 혼혈이 예전에 있었고 그래봤자 혼혈 벌써 2000년은 지났을 텐데 그러나 단 하나의 혼혈이 사람을 되게 많이 달라지게 한다는 게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가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계속 찍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정면으로 찍으면 날카로워요 많이.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단 한 번에 키아누 리브스를 닮았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키아누 리브스 닮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주로 두 개. 하나는 어떤 성인 이 외국의 어떤 성인 종교적인 성인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머리가 길고 수염이 날 때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른 임꺽정 슬림한데 이렇게 슬림하면서 단단하고 임꺽정 수염이 막 나는 거야. 근데 키아누 리브스 보면은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인데 중국 피가 동양 피가 한 번 섞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 보면은 눈동자나 머리 색깔이나 수염 색깔이 다 짙은 색깔이고, 그리고 이제 수염 나는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좀 제가 나는 위치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나는 위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키아누 리브스는 그래도 저는 거의 동양에 서양이 조금 섞인, 물론 그 전에는 계속 서양판이었겠지, 서양 그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2000년 동안은 계속 동양피가 섞인 거잖아요.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서양 거기에서 동양피가 조금 섞인 거기 때문에 나는 위치는 많은데, 다 그 서양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볼까지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간지나게 보이는 경우는 다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키아누 리브스가 안 다듬는 수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 나는 위치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이제 험하게 나죠. 그래서 영화 찍거나 막 이럴 땐 다 다듬고, 평소에 노숙 생활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이거 사고 좀 놀랐다니까요. 키아누 리브스랑 닮았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키아누 리브스 이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외국의 성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마른님 걱정 이건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위치나 이런 게 되게, 그리고 다듬은 줄 알아. 저는 그냥 생으로 보통 한 3주 정도 그냥 놔두거든. 놔두면은 여기 이렇게 나고 콧수염, 턱수염 이렇게 난 다음에 볼에 이렇게 나는데 딱 적당하게 나는 모양이야.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다 다듬잖아. 근데 저는 수염을 다듬어 본 적은 없어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길 때 제가 다 자르거든요. 머리, 그래서 지금 가위만 가지고 3분 동안에 바로 이발했잖아요. 뭐 끝부분이 주술술이 됐네. 요약만 하고 끝낼게요. 이렇듯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와서 상황에 따라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요직에는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정착을 해 있었는데 그게 고대죠. 그러다가 중세로 올 때쯤 돼서는 나라가 흔들리고 각각이 다 호족이 되니까는 요거를 본관으로 삼는 거예요. 각 지역을. 그리고 거기에다 성씨까지 합하면은 본관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형과 주형과의 관계를 사심관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되면은 중앙 집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원래 마초였던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제 막 먹물이 돼가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막 청백리, 비판적 지성 이런 게 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일가분들은 신라 이전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꺼내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신라 이후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 선비 이걸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본관과 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족보가 있는데 종친의 문제로 골치를 썩지 않는다. 다 가짜라는 거, 이런 걸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